반갑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중앙연구기기센터 바이오 이미징을 담당하고 있는 김환입니다. 오늘은 구축하고 있는 투포턴 건포칼 현미경인 LSM880 에네로 현미경에 대해서 심화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질문 같은 것들은 이제 취합을 했고요. 그 취합한 걸 토대로 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혹시나 이제 세미나 진행 도중에 조금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저랑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분은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짜이스의 김용재 부장님이시고요. 김용재 부장님은 아주 예전에 짜이스에 입사를 하셨다가 여러 이제 연구 활동을 하셨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도 계셨고, 그리고는 다시 짜이스로 오셔가지고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교육 담당을 전체적으로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선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구축하고 있는 LSM880 에네로라는 현미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생겼고, 칼자이스의 제품이고요. LSM880이라고 되어 있는데, LSM은 원칙적으로는 그 컴포칼 현미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칼자이스의 그 컴포칼 라인업의 네이밍이 LSM이고, 뭐 레이저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880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980이 나와 있고요. 이 880과 800도 모델이 있습니다. 800과 880이 있는데, 뒤에 80이 붙으면 조금 더 고급 라인, 00이 붙으면 이제 고급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880은 이 바로 전 버전의 고급 버전으로 들어왔고요. 뛰어난 특징인 여기 아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XY 레졸루션이 120 나노미터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 에어리 스캐닝 모듈이 이제 처음으로 달리게 된 현미경이었습니다. 이 현미경은 저희는 컴포칼뿐만 아니라 투포톤 현미경으로도 이용하기 위해서 투포톤 모듈, 그림에서 보시면 가장 좌측에 있는 투포톤 레이저와 현미경 본체에서 왼쪽 위에 붙어 있는 디텍터를 통해서 투포톤 현미경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생명과학부에 이제 전창덕 교수님 방에 세팅이 되어 있었고, 저희 센터로 이전이 되어가지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징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왼쪽 아래 보이시죠? 투포턴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 아주 깊은 곳까지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22mm까지 관찰이 가능하고,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투포턴 레이저는 690에서 1040 나노미터까지 가변할 수 있는 타이사파이어 레이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로덴트 시시아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그러니까 인비보로 여러 가지 마우스라든지 실험 동물들 같은 경우들을 바로바로 찍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렌즈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여러 렌즈를 달 수가 없어가지고 5x, 20x, 40x, 100x 이렇게 4개밖에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없어요. 구축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하는 특성상 이 렌즈가 스테이지까지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일릭스로 피지올로지를 이제 진행을 할 때 쓰는 그런 터렛 설치를 하게 됐고요. 렌즈가 4개까지밖에 장착이 안 되는 걸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죠. 8개라고 써져 있는데 PMT가 총 3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컴포칼로 이용할 때는 PMT가 이제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PMT 3개 중에서 1개는 가스프 디텍터라고 해가지고 감도가 매우 뛰어난 디텍터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투포턴용 디텍터가 따로 있는데, 인비저블 라이트 쪽에 2개, 또 가스프 디텍터가 2개 해가지고 총 4개가 달려있고, 잠깐 설명을 드릴 이제 에어리 스캔 모듈에 또 디텍터가 1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이용을 해서 조합을 하면 총 4개의 시그널까지 동시에 볼 수가 있고요. 레이저 종류는 조금 특이한데, 보통 레이저를 세팅을 할 때 컴포칼 같은 경우에는 4개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 4개라고 하면 이제 405, 488, 561, 633 레이저 이렇게 4개인데, 그 중간중간 레이저 파장대를 추가해가지고 구매를 하면은 이제 더 하이엔드급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레이저가 하나는 빠져 있어요. 600 초반대는 하나는 빠져 있는데 쓰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 이미징이 인트라바이트 마이크로스코피가 가능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가 안 되어 있고, 충분히 추가는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슈퍼 레졸루션급의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데, 가능한 모듈은 에어리 스캔 모듈을 이용을 하는 거고, 에어리 스캔 모듈을 통해서
XY 레졸루션을 기존 240 나노미터에서 120 나노미터까지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현미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잠깐 우리 가지고 있는 LSM880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바로 저희가 들어온 그 질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부의 최유미 연구원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스포턴 마이크로스코피를 하는 도중에 레인지 인디케이터를 끄고 키면서 레이저 값이랑 게인 값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 얼마만큼이나 이 레이저 값을 올려야 되고 게인 값을 얼마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가장 좋은 건지, 물론 이제 현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이제 좋은지 질문을 좀 주셨고, 디스플레이 후처리를 위해서 이미지를 봤을 때 쨍하게 찍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찍는 거를 조금 좋다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고, 아마 김영지 부장님도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촬영하기 좋은 사진을 어떻게 찍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셨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스태킹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우선 설명을 구두로 해드리고 나중에 오시면 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들부터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께서 공유해 주신 그 Q&A 세션 다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셨던 것이 그 레이저 인텐시티랑 디텍터 게인은 얼마만큼 조정하면 되느냐. 사실 TV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어떤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뭔가 이제 밝기를 조정하시려고 레이저 세기를 조절하거나 그다음에 디텍터의 감도를 조정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은 것이 바로 그 시그널 때 노이즈의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는지. 즉,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그널을 얼마나 더 증가시키고 노이즈는 얼마나 어떻게 더 낮출 수 있는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을 올리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이저를 세게 조사해 주는 것인데요. 샘플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픽스 샘플은 이제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포토 블리칭만 약간 좀 고려를 하면 되고 포토 데미징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픽스 샘플 이미징 뭐 멀티포톤이든 아니면 싱글 포톤이든 두 장비로 이미징 하실 때는 사실 제일 좋은 레이저 세기 값은 블리칭이 시작되기 바로 전 레이저 세기예요. 그 블리칭이 시작되면 사실 레이저 세기가 너무 강하면 아마 이렇게 스캔 하실 때마다 이렇게 뭐 스캔을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시그널이 점점 약해지는 게 사실 모니터상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레이저가 너무 세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약한 샘플 찍을 때는 레이저 세기를 올리는 것보다는 두 번째 그 디텍터의 감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하죠. 디텍터 게인 값은 사실 저는 그냥 경험적으로 뭐 이거 어디 뭐 매뉴얼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800V 디텍터 게인, 마스터 게인 값을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올리다 보면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디텍터에 걸리는 볼테이지입니다. 따라서 제 경험적으로 800V 이상으로 올리려고 안 해요. 800까지 올렸는데도 그래도 좀 시그널이 약하다. 그러면 그때 레이저를 조금씩 올립니다. 처음 시작했던 게 뭐 0.5%였다면 뭐 0.8, 1%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시그널이 잘 보이는 데까지 올려요. 근데 더 약한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올려도 더 밝아지지 않고 심지어는 블리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레이저 파워로 올리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저희 컴포컬 채널 창에 보면 마스터 게인이 있고 가운데 디지털 옵셋, 디지털 게인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뭐 일반적인 경우에 잘 쓸 일이 없는 또 하나의 게인이 있습니다. 얘를 증가시켜주면 훨씬 더 많은 시그널을 증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사실 시그널이 센 샘플을 찍으실 때는 게인도 800까지 안 올라갈 거고요. 레이저도 아마 뭐 한 1, 2% 돼서 다 모든 실험이 끝날 겁니다. 하지만 되게 약한 시그널 찍을 때는 첫 번째 마스터 게인을 한 800 근처까지 올려본다. 그래도 어둡다면 레이저를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블리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다. 블리칭이 된다면 레이저 파워를 블리칭이 되기 바로 전 파워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디스틸 게인이라고 하는 그 게인을 한 최대한 3, 4 정도까지는 크게 노이즈 증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터 게인, 그다음에 레이저 파워, 디스틸 게인 이 세 가지 순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를 낮추는 방법은 알고 계시겠지만 스캔 스피드를 조금 낮춰주면 시그널 때 노이즈비가 매우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고, 그래도 노이즈가 좀 많다면 그럴 때는 이제 에버리지 넘버를 한 맥시멈 한 4 정도까지 증가를 시켜주시면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인지 인디케이터를 항상 이제 쓰게 되는데 너무 밝게 찍으면 사실 잃어버리는 정보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왼쪽에 보이는 요 그 디텍터 세팅, 게일을 올렸든 레이저를 조금 더 증가시켰든 지금 보시면 이미지의 가장 밝은 요 피크부터 가장 어두운 이 시그널들이 전부 다 저의 디텍션 레인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좋은 이미지예요. 언뜻 보면 살짝 어두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밝게만 찍게 되면, 즉 레인지 인디케이터를 켰을 때 이렇게 빨강색으로 되는 부분들은 세츄레이션 된 픽셀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여기 빨갛게 된 이 부분의 인텐시티는 지금 여기 그래프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밝습니다. 밝지만 그것은 전부 다 8비트 이미지의 경우에 인텐시티는 255라는 가 커팅되게 돼요. 즉 예쁜 이미지와 분석이 가능한 이미지랑은 좀 구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 오른쪽 같이 세츄런드에서 찍은 이 이미지들은 심지어 이미지 J 같은 걸로 분석했을 때는 아예 거기 메뉴가 있죠. 세츄레이션 된 픽셀은 뺄까요 말까요? 뭐 이런 체크박스가 있는 것처럼 사실 인텐시티 증가가 뭐 한 2배 이상인데 사실 그것은 2배까지 값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약간 좀 마음에 안 드셔도 조금 어두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도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적절하게 어두운 그 시그널부터 가장 밝은 시그널까지 저희 디텍션 레인지에 다 들어오게 이렇게 찍는 것이 사실 제일 정확한 방법이고, 그럴 때 이제 레인지 인디케이터를 쓰시면 훨씬 더 쉽게 조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는 빨간색 이 부분이 전부 다 세츄레이션 된 픽셀들이고, 그것들은 이제 인텐시티 분석을 위한 이미지 어널리시스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1번, 2번까지만 해서 제가 잠깐 좀 첨언하고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띄워주신 2번 이 내용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신호의 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상실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 뭐 인텐시티를 잰다든지 뭐 혹은 뭐 폴라리제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칠 때가 있거든요. 이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좌측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좀 어둡더라도 그런 이미지가 훨씬 좋은 이미지라고 저희들은 보통 판단을 하고 이미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교수님을 보여드리고 싶거나 혹은 논문에서 대표 사진을 찍고 싶을 때는 이런 사진을 찍고 나서 처리를 통해서 만드는 것들도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이제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그 퀘스천 1번에서 지금 찍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투포톤을 주로 이제 이미징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세츄레이션 시그널 말고도 또 레이저 많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네. 데미지 있고 이런 것들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티포톤은 사실 이제 NIR, 이어 IR 쪽 화장을 이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어떤 특별한 마운팅 솔루션을 썼을 때 픽스 샘플 이미징에서도 레이저의 세기를 증가시키게 되면 갑자기 이상한 막 버블 같은 게 막 점점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로컬 히트가 발생해서 초점이 정확히 맞는 부분에 그 부분에 hit이 발생해서 마운팅 솔루션이 약간 좀 끓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샘플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마운팅 솔루션 자체를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보시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뭐 라이브 이미지에서는 너무 세게 하면 사실 이 레이저가 원래는 생물 쪽에서 사용하기 전에 반도체 쪽에서 그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표면에 그 물리적인 어떤 마킹을 하는데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그리거나 막 그런 데도 쓰였던 레이저거든요. 그래서 너무 센 아웃풋 퍼센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런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이미지 찍으실 때 스캔할 때마다 버블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는지 그런 것들 항상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부 쪽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멜라닌 같은 것들이 실제 이 에너지를 제일 잘 흡수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거의 100% 그냥 바로 레이저 조사해 좀만 쓰면 바로 거기가 이제 부풀어 오르고 막 버블 같은 게 점점 커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G스태킹만 잠깐 빨리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G스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G 레인지 설정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 탑과 버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인터벌 설정이 있거든요. 보통 저희 소프트웨어에서는 옵티멀 인터벌이라고 하는 값이 항상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멀티포톤에서 말고 싱글 포톤에서 한 40배, 뭐 한 20배 워터렌즈 같은 거 썼을 때 아마 옵티멀 인터벌이 한 1.2 마이크로 뭐 이 정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 옵티멀 인터벌을 세팅해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너무 샘플이 두꺼울 경우에 사실 그렇게 세밀하게 G 포커스를 움직이면서 그 샘플링 하는 것 자체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주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옵티멀 인터벌에서 추천하는 값, 그 인터벌 곱하기 2 정도, 혹은 그래도 많다, 2.5,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세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옵티멀한 값이 나오긴 나오는데 저희 피노를 이용을 하면은 그 옵티컬 섹션이 뎁스가 조금 두꺼워지잖아요. 피노를 이렇게 더 열다 보면은 포칼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3D를 만든다든지 프로젝션을 할 때 네, 아무래도 좀 더 불리하겠죠? 좀 더 블러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피노를 쓰는 효과가 피노를 열면 열수록 컴포컬의 효과가 그렇다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방법보다는 네, 차라리 사실 그 옵티멀 인터벌이라는 그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그 싱글 포톤 기준으로 뭐 원 에어리 유닛을 딱 누르면 소프트웨어 바로 밑에 슬라이스 티크니스라는 값이 나와요. 이미지 이 피놀 원 에어리 유닛을 찍었을 때 지금 이미징하는 두께는 뭐 1 마이크로미터 이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옵티멀 인터벌은 그 옵티컬 슬라이스 두께의 정확하게 2분의 1 값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이미징 할 때 2D 이미징 할때 1 마이크로였다면 지스택에 가게 되면 옵티멀 인터벌은 0.5 마이크로미터로 얘가 추천을 해줄 거예요. 꼭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스택 인터벌 설정할 때 참고를 하면 참 좋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세팅해서 이제 찍는 방법은 여기 찍으러 오셨을 때 더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실험실 분이시네요. 생명과학부의 이제 박상무 학생이 실험실 같은 경우 에어리 스캔을 좀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긴 합니다. LSM 사용 시 컴포칼 이미지와 에어리 스캔 이미지 중에 에어리 스캔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더 좋은 이미지인 것인지 이제 궁금합니다. 물음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절대적일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우선 김영재 부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네.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컴포컬 모드 찍는 거랑 에어리 스캔으로 찍는 게 어떤 게 더 좋으냐? 그건 사실 어떤 이미지를 찍으시느냐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레졸루션이 중요한 그러한 이미징이라면 사실은 에어리 스캔만큼 좋은 레졸루션을 구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슈퍼 레졸루션, 뭐 심이나 저번 그 지스 세미나에서 설명드렸던 뭐 CM, 심 스퀘어 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 컴포칼 자체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레졸루션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에어리 스캔이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중요한 그런 거라면 고배율 이미징, 고배율에서 일반 컴포컬러 찍었을 때 약간 좀 블러하게 보이는 부분을 좀 더 해상도를 개선시켜서 좀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얻고 싶을 때 그때는 사실 에어리 스캔이 제일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처럼 에어리 스캔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미지 찍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한 장의 이미지를 얻는데.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훨씬 더 많이 그 스캔을 하거든요. 그 단위 면적당 스캔하는 그 프레임 사이즈가 훨씬 더 약 한 2배 정도 더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리 스캔으로 되게 좋긴 하지만 되게 좀 빨리 찍어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스트 라이브 셀, 뭐 라이브 인비보, 패스트 이미징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에어리 스캔의 속도가 그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하는 관찰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타임 레졸루션을 만족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에어리 스캔을 쓰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리 스캔은 그 멀티포톤 익사이테이션 해서 에어리 스캔으로 이제 그 시그널을 빼서 그때 또 멀티포톤의 그 이미징을 에어리 스캔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그 왼쪽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그 멀티포톤 전용 디텍터인 NDD, 뭐 Non-Discrete 디텍터라고 해서 보통 이제 대물 렌즈 바로 옆에 길게 붙어 있는 그 디텍터 중에 하나인데 NDD를 찍었을 때랑 에어리 스캐너로 찍었을 때 그때 뭐 사실 아주 깊은 데를 뭐 300 마이크로, 400 마이크로 막 그렇게 두꺼운 그런 데를 쓰는 데는 사실 NDD가 훨씬 더 좋겠지만 그 표면 근처에
한 1, 200 마이크로미터 레인지 안에서는 에어리 스캔을 쓰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좋은 해상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쓰실 때는 그 김한 박사님 잘 알고 계시는 그 MBS 메인 빔 스플리터 있거든요. 그거를 IR 뭐 예를 들어서 690 플러스 뭐 750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그 405라고 되어 있는 그 빔 스플리터가 있습니다. 얘를 꼭 선택해 주셔야 그 에어리 스캔 찍을 때 이제 칼리브레이션 같은 것들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매우 두꺼운 그런 시료가 아닌 표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지금 이제 마우스 브레인 기준인데요. 마우스 브레인 기준으로 한 200 마이크로 정도의 좋은 시그널 그런 샘플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 스캔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해상도의 증가가 보이는 게 이렇게 NDD라고 하는 네, NDD라고 하는 글자 밑에 보면 여기 셀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에어리 스캔 이미지를 보면 네, 그 셀과 셀의 구분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에어리 스캔이기 때문에 모든 이미징을 에어리 스캔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타임 레졸루션이 더 중요하다면 사실은 에어리 스캔보다는 그냥 일반 컨포컬 혹은 일반적인 NDD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이미징 개념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졸루션은 네, 에어리 스캔으로 찍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기 때문에 그 실험 목적, 이미징의 목적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보통 세포 전체를 염색하는 용의 그 셀 트래커 계열 같은 거, 뭐 저희들 뭐 셀 트래커들, 뭐 마이토 트래커들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는 거 아마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세포의 이동이 포톤 현미경으로 잘 관찰이 되는데 인비보에서 멤브레인에 있는 단백질을 염색해서 보고 싶을 때에는 형광의 관찰이 잘 안 되는 등 한계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나 봐요. 보통 멤브레인 단백질이나 단백질의 전달이나 작은 파티클들의 염색은 투포톤 현미경으로 관찰이 어려운 것인지, 만약 가능하면 LSM880으로 찍은 선례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하다고 하시고, 추가적으로 뭐 그런 게 이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형광 물질들이 조금 알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시글포톤에서는 사실 이런 그 멤브레인이든 아니면 오르가네들이든 그런 트래커 같은 것들이 되게 많고 사실 대부분의 다이들은 멀티포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다이를 따로 멀티포톤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다이를 개발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계속 그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멤브레인 자체를 염색하는 경우에는 2018년에 나온 논문인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멤브레인 프로브죠. 그 멤브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브고, 그 얘는 싱글 포톤에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멀티 포톤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다이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설명해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싱글 포톤 이미지고, 그 다음에 네, 멀티포톤에서 썼을 때도 이런 그 멤브레인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클리어하게 구분되는 그러한 그 데이터를 여기 이제 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런 다이들이 그 프로브들이 타겟하는 프로브들이 계속 새로 개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 개발된 그런 프로브를 쓰시면 훨씬 더 그런 그 스트레스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그 논문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그, 그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패스트 에어리 스캔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패스트 에어리 네. 스캔을 이제 설명을 네. 패스트 에어리 스캔과 그거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장점,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쭤보셨는데 저희도 이제 부장님이랑 준비하기 전에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패스트 에어리 스캔이 이번에 나온 980과 세트를 이루는 네, 그 에어리 스캔 네, 2에 대한 네, 내용일 것 같고, 네, 그러면 우선 전지 부장님이 에어리 스캔, 패스트 에어리 스캔이라고 표현해주신 에어리 스캔 네, 2와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혹시 뭐 장점이 있으니까 단점도 있겠죠. 단점에 대해서도 좀 네, 전반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에어리스캔 페스트라고 그 LSM880에 있는 그 에어리스캔의 또 하나의 이제 그 옵션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에어리스캔이 그 32개의 디텍터, 그 에어리스캔 디텍터를 다 쓴다면 그 패스트 모드에서는 일단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요 빔의 그 쉐입을 동그랗게 한 스팟 형태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길게 늘려서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럴 때는 에어리스캔의 디텍터 32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한 16개 정도만 쓰게 됩니다. 왜 이렇게 쓰냐면 바로 한 번 스캔으로 Y축으로 네 픽셀의 정보를 동시에 얻어서 이미징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에어리스캔 찍을 때보다 스캔 스피드가 4배 더 빨라진다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아마 에어리스캔으로 이미지 찍으실 때는 최대 스피드가 아마 한 5 프레임 per sec 정도이라면 이 에어리스캔 패스트를 쓰게 되면 약 4배 정도 증가된 한 19 프레임 per sec 정도의 초당 한 19장 정도의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고, 레졸루션은 약 한 1.5배 정도 증가됩니다. 따라서 아까 이기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120 나노미터의 레졸루션을 구현은 할 수는 없지만 한 160, 140 나노미터 정도의 그런 최대 레졸루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이라면 타임 레졸루션이 매우 좋아지게 되죠. 스페셜 레졸루션뿐만 아니라 타임 레졸루션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경과에 따른 빠른 변화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컴포칼 레저넌스 스캐너라고 하는 빠른 스캐너를 썼을 때 시그널 때 노이즈 비가 좋지 않아서 못 얻었던 이런 것들을 바로 정확하게 지금 아래 그림처럼 에어리스캔 패스트 모드를 쓰게 되면 네, 훨씬 더 좋은 레졸루션, 그다음에 좋은 타임 레졸루션으로 이미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에어리스캔 패스트 모드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제 생각에는 공짜가 아니다. 하드웨어가 추가돼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또한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되는 내용이라 그 에어리스캔만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 일루미네이션과 프로세싱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엔 단점일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사실 별다른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드렸던 아까 그 에어리 스캔 2 이런 것들이랑 다르게 그냥 지금 있는 모듈에서도 패스트 모드가 네. 될 수 있는 그런 네.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속도는 에어리스캔 2에는 네. 4Y 모듈이 아니라 8Y 모듈을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에어리스캔 2에서는 더 빠르죠. 이 패스트 지금 모드보다 훨씬 더 빠르죠. 이 패스트 모드는 그 에어리 스캔 2에서 말하는 4Y 모드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틀립니다. 네. 틀리지만 같은 점은 Y축으로 한 번 스캔해서 Y축으로 4개의 픽셀의 정보를 얻는다는 그 그렇죠. 컨셉은 똑같아요. 네. 지금 뭐 저희가 에어리 스캔 2에 대한 혹시 PPT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에어리스캔 2는 LSM 9 시리즈부터 그렇죠. 장착이 가능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LSM 880에는 에어리스캔 2를 붙일 수는 없고요. 아예 불가한가요? 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젠 블루 기반이거든요. 네. 근데 LSM 880은 블루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워크스테이션이랑 뭐 교체 업그레이드를 하고 젠도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3.1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한 젠, 부분인가요? 젠 블루에서 LSM880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젠 블루에서 쓰는 피처들을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880에서 구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음.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하면 제가 아까 좀 초반에 좀 말씀드린 게 정보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 에어리스캔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LSM 880에 네, 장착이 이제 불가한 네, 것으로 되어 있고 네, 조금이라도 빠른 에어리스캔을 찍으려면 패스트 에어리스캐닝을 이제 이용을 하면 네,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는 뭔가 추가돼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당연히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지만 네, 해상력은 조금 떨어지게 되는 네, 뭐 약간, 에어리스캔에 비해서 네. 네. 하지만 일반 컴포컬보다는 훨씬 더 좋은 해상도를 당연히 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그 지금 사진에서 나오고 있는 에어리스캔 패스트 네, 모드가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에어리스캔 찍는 거랑 똑같이 찍고 나서 그 에어리스캔 후 처리를 해야지 이런 네,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생명과학부 이제 오용수 학생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투포톤 이미징을 하다 보면 그 다이에 따른 이제 레이저 파장을 결정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 아까 뭐 보여주신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레퍼런스를 참고를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각각 추천하는 이제 파장대가 다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미징을 하게 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20 나노미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을 때 추천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쌓이고 뭐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더 잘 보이고 그럴 때 이게 실제 형광 신호인지 아니면 예전에 소개시켜줬던 뭐 그 싱글 하모닉 제너레이션이나 오토플로로센스나 이런 것들이 아닌지 의심될 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부장님은 이제 제대로 된 파장대를 세팅하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멀티포턴을 사용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과연 나는, 그렇죠. 네, 어쨌든 익사이테이션은 한 파장 하나를 사용하고 음, 거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에미션 시그널을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다이의 조합에 따라서도 정말 천차만별이고 실제로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 GFP다. 뭐 어떤 논문에는 뭐 900이지, 어떤 논문에는 뭐 880,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음, 그래서 어떤 뭐 GFP는 뭐 이 파장을 써야 돼. 싱글포턴처럼 GFP 찍을 때는 488을 써야 돼. 사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징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어, 또 하나의 문제점이 그 멀티포턴 이미징에서 쓰는 디텍터 NDD라고 하는 그 Non-Discrete Detector, 지금 화면에 보면 현미경 왼쪽에 여기 그 턱 바로 밑에 보이는 그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디텍터가 바로 NDD인데요. 이 NDD 디텍터는 사실 그 에미션 파장을 제가 그 바꿀 수가 없지요. 그 에미션 필터가 그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죠. 그래서 파장 에미션 필터를 제가 뭐 싱글 패턴 찍을 때처럼 이렇게 바꿔주거나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아주 막 내로한 그 밴드 패스 영역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혼동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그 마이타이, 그러니까 투포턴 익사이테이션 시킬 때 쓰는 레이저 있죠? 그 마이타이 딥C의 각 파장별, 각 파장별 그 피크 파워의 그 그래프예요. 보시면 약 한 800 나노미터대가 일단 제일 셉니다. 파워가 제일 세죠. 멀티포톤에서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에서는 되게 쉽게 되게 정의를 하셨던데, 멀티포톤에서 이미지 잘 찍으려면 레이저 파워가 세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파워가 에브리띵이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뭐 멀티포톤 익사이테이션의 레이저 파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파장별 파워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논문에서 사용한 레이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피크 파워에 뭐 대부분은 이런 식이겠지만 뭐 900하고 950이 약간 더 낮은데 어떤 레이저는 뭐 이쪽이 좀 어깨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다양한 그 레이저 파장을 포톤 익사이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제가 이제 어떤 파장을 쓰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레이저 파워를 건드리지 않고 가장 그 그래프를 항상 그 마음에 둔 다음에 예를 들어서 900으로 때렸을 때보다 900에서 뭐 레이저 퍼센트 뭐 10%로 때렸을 때보다 950에서 10%를 때렸을 때 걔가 훨씬 더 밝게 나온다. 그럼 저는 아마 950 나노미터를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950 나노미터가 피크 파워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시그널을 제너레이션 한다는 거는 그 형광 다이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잘 업솔션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 레이저 세기를 레이저 파장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SHG냐,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이냐, 오토 프로세스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NDD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널 디텍터 거기에 보면 람다 모드라고 하는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실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이미지를 계속 찍으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얘 이미지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스포톤 익사이테이션 해서 보는 그 에미션에 관한 어떤 파장 정보 같은 것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얻으실 수가 있어요. 즉, 뭐 이거 찍으실 때는 그 인터널 디텍터, NDD 말고 인터널 디텍터 쪽을 이용하게 되고 그때 핀홀은 항상 최대로 맥시멈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조건만 지켜주시면 이런 이미지를 쉽게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퍼컬 이미징 모드에 보면 써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람다 모드라고 하는 그런 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람다 모드는 뭐냐면 에미션 파장이 나오면 이것들을 이제 분광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10나노미터씩 파장별로 나눠 찍는 그러한 모드거든요. 그래서 람다 모드 혹은 람다 스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파장의 이미지를 얻는 거라서 지금 여기 예로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드는 알렉사 488이고 그린은 사이2예요. 사실 같은 초록색 다이죠. 하지만 에미션 파장의 정보가 살짝 틀리거든요. 그래갖고 요것을 저희들은 에미션 핑거 프린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각각 다이마다 아주 고유한 그런 그 스펙트럼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분리를 해주거나 혹은 그 파장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SHG냐 아니면 오토프로세스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때는 그 NDD 말고 그냥 인터널 디텍터를 쓰고 람다 모드로 찍으시면 그 각각 요 이미지로 보이는 요 부분을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도형을 그려주면 그 부분에 이 에미션 스펙트럼 정보가 지금 좌측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피크가 한 500씩 근처에 있네. 그럼 얘는 GFP 맞네. 초록색인 것 같은데 뭐 한 540쯤에 이렇게 있어요. 얘는 그럼 GFP가 아니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런 그 에미션 스펙트럼 혹은 시그널에서 나오는 그 샘플에서 나오는 시그널들 검증하는 단계는 멀티포톤 실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 람다 모드를 이용해서 내 샘플에 어떤 오토 프로세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람다 모드로 찍은 다음에 이런 백그라운드 같은데 이렇게 그 선택을 해보면 거기 어떤 그 형광 시그널이 있었다면 그것에 관한 그 스펙트럼 정보도 같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람다 모드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클리어한데요. 왜냐하면 그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의 파장은 실제 저희가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파장의 정확하게 2분의 1 값에 해당하는 파장만 나오기 때문에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 시그널인지 이거인지 그 판단하시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뭐 바이오 샘플에서는 뭐 콜라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그 샘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SHG 시그널의 그 분리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여기 람다 모드가 있으니 람다 모드로 여러분들의 샘플을 한번 찍어 보시고 거기에 궁금하신 분, 이게 오토 프로세스인지 뭐 이렇게 초록색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오토 프로세스인지 아니면 제가 염색한 그 다이 혹은 프로세스 프로테인의 에미션 스펙트럼과 거의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의문이 좀 드는 게 네. 좋은 솔루션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인은 그러면 이제 람다 스캔을 통해 가지고 네. 이게 이제 진짜로 만약에 GFP를 썼으면 GFP 시그널이다 혹은 뭐 오토 플로로센스다 이거 구별은 가능을 한데 네.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두꺼운 조직을 찍는다거나 뭐 인비부 이미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뭐 람다 스캔을 해가지고 그게 차이가 났을 때 우리가 그 투포톤 이미지에서는 그 시그널들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네. 분리하기 위해서 파장대를 찾아다녀야 되는 건가요? 다시? 일단은 확인용이고요. 그렇죠. 네. 이 람다 모드는 음, 만약에 확인이 끝났다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시그널이 맞다. 라고 확인이 끝났다면 네. 일반적인 멀티포톤에서는 이런 람다 스택한 이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냥 리니어 언믹싱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언믹싱 풀 있죠. 네네. 네. 그 툴을, 이게 확실하니까 제가 음, 염색한 것에서 나오는 것을 이걸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리니어 언믹싱 툴을 이용해서 오토 프로센스나 뭐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을 분리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100%다 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래도 훨씬 더 좋은 개선된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NGD 디텍터로 디텍션 한 거는 그 언믹싱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요, 리니어 언믹싱은 됩니다. 아, 됩니까? 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 같이 람다 모드가 안 돼서 그렇죠. 네네. 네. 아, 저는 항상 세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마 네. 그랬나 봐요. 네. 그럼 학생이 오면 같이 네.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받았던 질문은 이제 이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까 답변이 좀 충분치 않았던 점이 있으면 지금 뭐 채팅으로라든지 저희한테 음소 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까 그 사전 제가 설명드렸을 때 저희 현미경 내비게이터 혹시 이제 추가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뭐뭐가 혹시 필요하죠? 저희 아까 말한 그 워크스테이션이랑 뭐 젠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스테이지가 지금 연동이 안 돼 있어가지고 스테이지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샘플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툴이 있거든요. 그건 네. 이제 LSM 800, 그 다음에 LSM 900, LSM 980 이런 블루 계열의 그런 음. 소프트웨어에서만 이제 가능해요. 800에서도 그럼 소프트웨어 따로 업그레이드 필요 없이 가능은 하나 보네요. 근데 800은 블루고요. 880은 부르고. 블랙입니다. 아, 낮은 그죠? 급인데 더 네. 블루였네. 네. 아, 그래서 네네. 이 매핑 기능, 그러니까 샘플 내비게이터라는 그런 기능을 LSM 880에서 구현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대신에 그 저배율 대물 렌즈와 뭐 2.5배 정도 되는 그런 뭐 5배나 근데 여기 음, 5배 대물 렌즈가 이미 갖고 계셔서 네네. 별도의 대물 렌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스캐닝 스테이지 전동 스테이지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타일 스캔 이미지를 여러 장 찍어서 내비게이터로 쓰는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모토라이즈 스테이지 혹은 스캐닝 스테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음. 다음에 저희는 뭐 타일 앤 포지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이 따로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매핑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네. 저희 쪽에서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업그레이드 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고 질문 들어왔네요. 네. 네. 슈퍼톤으로 설정하고 찍을 때 왜 빛이 들어가면 되지 않는지. 사실 그 디텍터의 위치가 지금 완전히 틀리고요. 디텍터의 위치가 바로 데몰렌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뭐 Non-Discant Detector (NDD라고 음, 하는 이제 그 말 자체가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스캔 네. 옵틱을 다시 거치지 않는다. 바로 들어간다라는. 그래서 이제 대물 렌즈 쪽으로 들어오는 아주 약한 빛, 심지어 그 모니터 빛, 이런 것들도 그 NDD에서는 매우 밝게 검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멀티포톤 이미징, 특히 멀티포톤 이미징 할 때 그냥 인터널 디텍터를 이용할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변화를 못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NDD를 사용할 때는 완전 다른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교육 내용들을 교육도 하고 자꾸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때 부장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어디를 통해 가지고 이 디텍터까지 빛이 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1차적으로는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렌즈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렌즈로 통과하는 빛 말고 다른 쪽은 이제 거의 다 영향을 막혀 안 있고요. 받는다고. 네, 네, 다 안 막혀 받는다고. 있고요. 아,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저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질문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제가 찍을 때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 지금 이미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기존의 그 모니터 빛들을 차단시키려고 해놨던 전체 현미경을 쌓았던 커튼을 저희가 제거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렌즈 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거를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제한 방안으로 현미경 렌즈 쪽, 이 헤드 쪽만, 현미경 본체의 헤드 쪽만 뭔가 암막 커튼이나 이런 걸로 잠깐 덮어가지고 찍는다든지 그런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찍다 보니까 이제 좀 귀찮아져가지고 안 하기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몇 분이 진행을 해보셨나 봐요. 저도 이제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질문을 한 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를 가리지 않았을 때는 이미지 차이가 뭐 노이즈도 많이 생기고 네. 당연히 무슨 빛이 들어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었었는데 다른 그룹에서 할 때는 보니까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건 그냥 단순히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뭐 화장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었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 NDD를 쓸 때는 불을, 모니터가 켜 있는 것과 그 음, 빛을 차단했을 때랑 차단 안 했을 때는 항상 차이는 나거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거의 났는데, 백그라운드 쪽, 네, 백그라운드 네. 쪽에 훅 올라오는 네, 이런 그 백그라운드 노이즈의 증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질문으로 가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을 할 때 학생들한테 그 디텍터의 감도가 아주 뛰어나서 네, 많이 이렇게 그 디텍터로 많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꽤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정답이라고는 볼 수는 있는 감도 것 같아요. 당연히, 네. 당연히 그 NDS에 들어가는 디텍터들은 대부분 그런 고감도의 디텍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되게 예민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혹시 그런 네. 그 모니터를 켰을 때 어떤 백그라운드의 증가가 잘 안 별 차이가 없었다. 음. 그런 샘플이 있었다면 걔는 아마 시그널이 무지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 약할 때 더 심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감도도 감도지만 NDD라는 이 빛의 이동 경로가 조금 달라서 네, 직접적으로 디텍터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